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아직 류종훈 기자의 건강이 다 완쾌되지 않았어요. 네. 며칠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한 2, 3일 정도? 네, 아무래도 좀 약을 좀 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런 목소리로 좀 뉴스를 전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긴 뭐 우리는 이제 또 방송을 하니까 네. 건강 관리도 우리의 한 가지 숙제긴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근데 류종훈 기자가 그 12년 만에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요? 네, 오늘 이제 1시간 정도 전에 네. 이제 따끈따끈하게 풀린 뉴스인데 서울이 이제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 그리고 모든 아파트들의 값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되는 도시이기도 한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항상 이제 공급 부족 이야기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항상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오늘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이제 고양특례시 등 이제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이제 모여서 공동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5만 호의 지금 신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리풀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2만 호를 풀게 됐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약 3만 호를 풀면서 총 5만 호의 이제 신규 공급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한번 그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구입니다. 서초구. 우리가 이제 서리풀이라고 하면 서초구 쪽의 그 지역 명칭이잖아요. 네. 보시면은 이제 서초구에 있는 원지동, 우면동 등의 지금 일대에 약 221만 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은 67만 평입니다. 네. 여기를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2만 가구를 지금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치가 조금은 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요건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의왕 오전 왕곡지구에도 지금 187만 제곱미터, 57만 평을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서 1만 4천 가구를 지금 공급할 예정이고요. 네. 고양 대곡 역세권 여기는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곳에도 이제 199만 제곱미터 약 60만 평을 지금 풀어서 9,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의정부 용현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81만 제곱미터를 풀어서 7,000가구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12년 만에 네. 지금 그린벨트를 풀게 됐는데 12년 전이면은 무슨 정권이었는지 아실까요? 12년 전 딱 그 저기 뭐야 2턴 전이면은 그 저기 잠깐 지금 제 목소리랑 비슷한 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집권 당시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신규 택지로 조금 신규 택지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었던 그때 당시인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여기서는 못 풀었던 거죠. 네. 그랬다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 들면서 그리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다시 재집권을 다시 맡게 되면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12년 만에 이제 서리풀 지구에 12년 만에 그린벨트를 풀게 됐다고 합니다. 각 지역별로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서리풀 같은 경우에는 청계산 입구역 이제 그 신분당선이죠. 네. 여기 쪽인데 만남의 광장 아시죠? 만남의 광장. 그 고속도로 휴게소 만남의 네, 광장이요? 만남의 네. 광장 이제 거기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서울을 다 왔다 싶으면 이제 보이는 게 현대차, 기아 사옥이 보입니다. 네. 바로 그 인근 지역입니다. 그 인근 지역에 있고 이제 또 위쪽에 보시면 우면동 여기 지금 이제 입구를 다 포함을 해서 2만 가구를 이번에 신규 택지 지구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일단은 신분당선을 지금 끼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우면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좀 개발을 하고 싶었던 네.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이제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이번에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의왕 오전 왕곡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의왕 시청역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좀 인접해 있고요. 네. 의정부 용현지구 같은 경우에도 탑성역과 발곡역 중간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탑성역이랑은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7호선 연장이 되면은 네. 굉장히 좀 교통이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곡역을 끼고서 이렇게 지금 화정역까지 인근 일대 지역이 전부 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각각 지역별로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2만 가구였죠. 그리고 이제 경기 고양 대곡 역세권은 9천 가구고요. 경기 의왕 오정 왕곡 같은 경우에는 1만 4천 가구, 네. 이제 의정부가 7천 가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5만 호죠, 5만 호. 네. 5만 호 정도면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수도권의 과밀화를 약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있고. 근데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어차피 지정을 하고 나서 네. 보상도 해야 되고 매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또 한 수십 년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지금 내놓은 발표 계획에 따르면은 일단은 2026년도 상반기에 지구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2029년도에 첫 번째 분양을 하게 되고 2031년도에 이제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7년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제 7년도 안 걸려야 되게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비판적인 시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은 난항이 있거든요. 네. 특히나 행정 절차 부분에서 좀 많은 난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지자체와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패스트트랙으로 가서 이 네. 부분의 시간을 최소화시킬 거라고 하고요. 그 다음번의 난항은 보상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보여드린 지역들이 대부분 굉장히 위치가 좋아요. 네. 입지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쉽게 내놓진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와 이제 뭐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지금 풀어갈지가 굉장히 지금 관건인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만약에 다 이제 택지 공급이 다 끝나게 되면은 네. 이제 어느 정도 특히나 이제 그 신혼부부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주택 구입을 위한 좀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서리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직장도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전체 공급량의 55% 약 한 11,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전세 있죠. 미리 내 집이라고 하는 거. 네.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지금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제 분양 전환까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이 지금 최근에 결혼을 많이 못 하고 있는 이유는 집 문제가 집 크죠.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그 그린벨트 풀어서 신규 택지 공급하는 것도 여기에 좀 같이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한테 얼마나 지금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거냐. 또 하나는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이 어느 정도로 추진될 거냐고 했는데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오늘 좀 명확한 이야기를 못하긴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인근 지역보다 한 70에서 80% 정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정부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로또 분양은 없도록 하겠다. 네. 로또 분양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분상제 지역의 아파트들이 요즘 로또 분양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네. 뭐 특히나 이제 반포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가 10억, 20억 단위의 로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로또 분양 같은 그런 투기적인 세력들이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내 집 같은 그런 형식의 어떻게 네. 보면은 공공 전세, 네. 장기 임대죠. 장기 임대 쪽으로 많이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임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또 분양 문제도 불거졌지만 네네. 그 코로나 시기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네. 실제로 분양을 받았는데 건설을 들어가려고 하니 돈이 부족한데요. 요런 문제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미래 가격을 미리 정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했었던 그 이제 장기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 네. 나중에 분양 전환을 할 때 현재 시세 대비로 이제 가다 보니까 비싸서 못 살겠다. 지금 당장 나가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미리 내 집은 조금은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네.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나오는 곳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그린벨트를 계속해서 풀게 되면은 네. 후손에게 물려줄 그런 이제 자연은 복지가 어디겠냐. 네. 그렇죠. 많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를 다시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그런 비판도 조금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린벨트를 풀어서 5만 가구를 좀
보충하겠다는 뉴스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SK 하이닉스 뉴스 하나만 보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러니까 SK가 현재 AI 서밋 2024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오늘 아침에 이제 권 팀장도 얘기해줬던 게 이번에 HBM3E의 16단 버전이 공개가 됐다. 네. 거기까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전해줬었고 오늘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는 뭐였었냐면 이 공개된 HBM3E 16단짜리가 12단과 동등한 수율을 확보했다. 요 뉴스까지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HBM에서 최고 단수로 상용화된 거는 12단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16단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16단을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공개한 내용에서 수율이 그 12단과 동등했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2단이 최고 단수였다는 거는 사실 그 이상으로 갔을 때 이게 수율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잘 나오지 않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16단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수율을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그 HBM3E가 됐건 아니면 HBM4가 됐건 아니면 HBM5가 됐건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됐을 때 HBM을 뭐 16단 그리고 그 20단까지도 좀 높여야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16단이 이번에 했다는 것은 결국 HBM4에도 16단의 가능성도 있겠구나라는 점을 일부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번에 HBM 설계부터 검증까지 TSMC와 엔비디아와 함께 원팀을 우리는 이뤄나가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AI 시대가 되면은 기존의 반도체 시장과 달리 완전히 이제 맞춤형 반도체 시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그 AMD랑 만약에 뭐 AMD가 브로드컴의 통신칩을 그 통신 네트워크를 써서 어떤 그 HBM과 함께 GPU를 만든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건 그들끼리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가 합쳐서 GPU를 만든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MC, 엔비디아,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우리는 끈끈한 동맹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원팀 체제가 더 강화되고 끈끈해지고 있다는 것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하나가 나왔는데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TSMC의 대표 행사에도 참여해서 처음으로 공동 기조 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일에 대만 신주시에서 TSMC가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에코시스템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대만의 TSMC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SK 하이닉스가 기조 연설을 하는 거는 상당한 큰 의미가 있다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이 SK 하이닉스가 이런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한 거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그 원팀 체제를 구축하고 진행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증거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도움이 될 만한 뉴스인데 좀 류종훈 기자가 저한테 좀 신기한 뉴스를 하나 보내줘갖고 그것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죠. 뭐냐면 월가에서 엔비디아 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채권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엔비디아 칩을 사서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더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그럼 기존에 있는 나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엔비디아 칩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그걸로 추가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네. 게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요. 그게 뭐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대출 금액이 거의 15조 원 가까이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업체들이.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한데 이미 뭐 돈 받았으니까 돈 빌렸으니까 가능한 건 가능한 건데 네. 좀 신기한 이유가 젠슨 왕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매년 신제품을 내놓을 것이다. 그렇죠. 그건 이제 무어의 법칙에서 2년에 한 번씩 뭐 2배씩 높아질 겁니다라는 것보다 2배 이상 빠른 신기술 개발 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기존에 출시됐던 제품은 1년 만에 감가가 아주 빠르게 된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분명히 담보 가치를 측정을 하고 그 담보 가치에 맞는 돈을 빌려줬을 텐데, 네. 그러면 1년 있다가는 그 담보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되게 신기한 현상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 기업들의 인공지능 투자 붐이 언제 잦아들지도 모르고, 네. 방금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반도체의 담보 가치가 언제까지 지켜질지도 모르는데, 네. 이걸 갖고 대출을 받는 게 과연 정말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오르소 파트너스의 네이트 코피카도 칩은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는 자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 큰 의미는 아닌데 이거 나중에 좀 터질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뭐 크게 터지진 않겠지만 이미 아직 빌린 돈이 15조 원이라고 하니까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뭐 뭔가 크게 사고가 날 만한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15조라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한번 터질 수도 있겠는데라는 약간의 불안감도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지금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예전에 튤립 버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튤립이 이제 내가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거를 이제 그 담보 삼아서 네.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종자를 또 사서 네. 튤립을 또 확장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튤립이 많아진 거죠. 오를 땐 좋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나도 튤립 농사하고 이주호도 튤립 농사하고 공급량이 엄청나게 네,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 결국에는 버블이 터졌었는데 근데 물론 이거는 네. 이 공급의 병목이 그 이제 생산 쪽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은 아닐 텐데, 그렇죠? 네. 그런 식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뭔가 이상한 일이 엄청 벌어지자. 이상하죠. 네. 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칩의 성능보다 네. 훨씬 좋은 성능의 칩이 나오게 되면 이 담보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있고 또 돈을 빌려주는 주체도 보면은 뭐 블랙록, 블랙스톤, 칼라이 이런 데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금. 곳들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이걸 네. 믿고 돈을 빌려준다는 사실이 되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전기차 시장에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간한 배터리 전기차 수요 둔화 속 완성차 사별 그리고 이제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성장률이 2021년도 때 115.3%를 기록을 하면서 그때 피크를 찍고 점점 이제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네. 하는 이야기였는데 표를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2021년도 때 이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478만 대 그리고 이제 성장률이 115.3%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시장 자체는 778만 대로 늘었지만 네. 성장률은 62.6%로 줄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1000만 대 가깝게 커졌지만 성장률은 26.6%로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결국에는 이제 한 20% 내외가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성장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각 업체별로 대응 전략이 각각 다르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3%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텐데 네.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를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이제 목표를 이제 400만 대 판매까지 지금 목표를 두고 있고요. GAC 아이온 같은 경우는 광저우 자동차입니다. 네. 광저우 자동차도 지금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고 그런데 일본 업체들을 보시면은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6년도 글로벌 이제 전기차 생산 계획을 150만 대로 잡았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100만 대로 지금 축소를 한 상황이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목표는 그대로입니다. 네. 2030년도까지 200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 장기 목표는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중단기 목표죠. 이제 3년 동안은 이제 원래는 94만 대를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84만 1000대로 지금 판매 목표를 조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네, 하이브리드. 네. 네. 하이브리드 명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걸 또 이제 PHEV까지 지금 확장을 시켜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좋고 BYD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차도 전기차지만 PHEV 판매량이 훨씬 많은 회사입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브릿지를 굉장히 잘 밟고 전기차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시아 회사들은 그래도 좀 걱정을 덜 해도 돼요. 네. 다음 보시면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네.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유일하게 돈을 벌고 있는 회사기도 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지금 투자 철회라든지 축소를 한 부분이 많고요. 뭐 이제 태국 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결국에는 신규 투자를 철회를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포드와 GM이 문제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생산 조정, 계획 변경, 생산 연기 다 지금 빨간색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캐나다 이제 오크빌 공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전기차 만들려고 만들었거든요. 그 공장을. 근데 네. 거기를 가솔린 픽업으로 지금 바꿨고 유럽에서도 이제 2030년이 되면은 100% 전기차 판매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내연기관이랑 하이브리드 같이 판매를 하겠다고 했고 네. 북미 시장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좀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현대차량도 손을 잡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전략을 보면은 전기차 쪽은 어쨌든 많이 축소를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그 보고서를 보면 네. 사실 첫 번째로 원래 자동차 명가는 유럽과 미국이었으나 그렇죠. 그 기세가 이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미 넘어왔죠. 많이 넘어왔죠. 이미 넘어왔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좋긴 한데 사실 GM이나 포드나 이쪽에 우리가 납품하는 배터리가 많아져야 되다 보니 그렇죠. 이들이 그러니까 목표를 하향 조정한다는 게 마냥 좋게만 보이지는 않네요. 네. 아시겠지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온이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들어가고 있고 네. GM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지금 대부분 하고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CATL이 들어갑니다. 네. 물론 삼성 SDI도 지금 공급을 하기로 했긴 했지만 CATL의 그 이제 LFP 배터리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슬라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엔솔이 이제 4680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올해 말부터 공급을 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상황입니다. SK온은 뭐 아시겠지만 포드에서 지금 좀 안 좋고 폭스바겐도 어쨌든 안 좋고 현대차를 믿고 있어야 되는데 유럽 한번 볼까요, 그 그러면? 유럽이 정말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 이제 굉장히 많은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네. MEB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SSP도 있고 현재 이제 또 타이칸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 마칸 EV와 네. 이제 아우디 Q6에 들어가고 있는 그 새로운 그 플랫폼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플랫폼에 다양하게 가져갔다가 그거를 하나로 결국에는 SSP로 좀 몰아가겠다라고 했던 그 전략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판매 자체가 요즘 안 됩니다. 네.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많이 줄었고 ID4 같은 경우는 리콜 들어가면서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악재를 받고 있는데 BMW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BMW 같은 경우는 반대 전략이었죠. 모두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갈 때 네. 우리는 공용 플랫폼으로 가겠다고 했다가 이제 내년부터 전용 플랫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렇겠네요. 호재를 입겠죠. 네. 근데 가장 지금 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벤츠입니다. 벤츠가 얼마 전에 영국에서 또 불났어요. 아, 그래요? 네, 또 불이 났습니다. EQA 차량에서 불이 났는데 지금 그 차량에 들어가 있는 탑재된 배터리가 SK온 배터리인지 네. 아니면 중국산 배터리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EQ2, EQS 라인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소형 라인업도 지금 불이 나고 있다 보니까 그 네. 부분에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전용 플랫폼을 결국엔 접기로 했고요. 네. 공용 플랫폼으로 가면서 이제 전기차 전략을 조금은 슬로우 다운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뭐 BYD만 사실 신났어요. 네. 제가 이제 BYD가 최근에 뭐 워낙 지금 실적도 좋고 여기는 네. 수익률도 한 7%, 8% 나옵니다. 엄청난 회사인데 10월달 중국 판매량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네. 그래서 어제 발표된 자료인데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중국 내 이제 전기차가 아니에요. 자동차 전체 판매량 순인데 이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거는 전기차 판매입니다. 전기차 판매 순인데 보시면은 BYD가 1등 50만 대입니다. GD가 2등인데 10만 8천 대. 5배 차이 나요. 네. 1등과 2등의 차이가 이제 5배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SAIC GM 물린 같은 경우에나 창안 자동차, 이제 장안 자동차라고 하죠. 네. 테슬라까지 이제 5개 회사가 이제 5등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한 2등, 3등, 4등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 좀 5등으로 좀 많이 밀려난 상태입니다. 네. 보시면 BYD가 압도적이에요. 여기에 한 60%는 PHEV, 이제 40%가 네. 지금 전기차고요. 이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리면은 BYD만
신났다. 이거 자세히 볼 필요가 없네요. 네. 그 BYD가 가장 아래. 네. 나머지는 그냥 그 BYD 외. 왜? 그 친구들. 외에는. 예. 네. 그리고 위에서 지금 몇 번 내려오다 보면 기아가 있습니다. 기아 있네요, 여기. 기아가 한 네. 1200대 정도 팔았더라고요. 아. 현대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중국 시장 내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는 뭐 거의 지금 안 된다고 네, 봐야죠. 의미가 없죠, 사실. 네. 그렇죠. BYD가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중국 자동차 자체들, 중국 전기차들이 지금 해외 진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외 시장에서 아직 보시면 이제 BYD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네. 판매량 측면에서는 조금은 위협을 못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부분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카 같은 SDV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겁 없이 막 네. 하고 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거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BYD 엄청 날아가네요. 진짜 많이 파는군요. 자,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가 많이 파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도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이었는데요. 이거 너무 뉴스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라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네, 라면 수출. 근데 오늘 그 라면 수출을 포함한 K푸드 수출이 공개가 됐는데요. 역대 최대 82억 달러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액 가운데 최대 품목은 단연 라면.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수출액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만이에요. 아직 1년이 안 끝났는데 10월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출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지금 8.7% 증가한 8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14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인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 10월 말 실적 가운데 최대입니다. 이 정도면 올해는 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품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수출액 가운데 가장 큰 품목은 단연 누가 뭐라고 해도 라면입니다. 보시면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달러, 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제가 어제 요걸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10월 되니까 10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많이 수출하고 있죠. 요걸 어제 보여드렸었는데 요 수치가 여기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전체 품목 가운데 라면이 가장 큽니다. 그쵸? 와. 그 전체가 지금 100만, 1000만, 억, 10억. 81억 달러인데 81억 달러 가운데 거의 10억 달러가 라면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이제 뭐 신선식품 뭐 이런 게 있지만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하는 속도도 30%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라면이 수출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저게 좀 인상적이네요. 뭐요? 가장 큰 비중인데 가장 큰 성장률이다. 그게 중요하죠. 네. 네. 물론 작은 비중을 갖고 있어도 성장률이 빠르면 나중에 이제 그게 비중이 커지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라면이 되게 빠르게 30%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좋게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어제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이 라면 누가 그렇게 많이 사 먹냐? 1등은 중국, 2등은 미국이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걸 조금 더 보여드리면 주요 시장별 수출 상위 품목을 보면 단일 국가로 치면은 미국이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대 국가인데 네. 이게 아세안이라는 지역으로 치면 이제 아세안 지역이 가장 큰 거고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라면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고 중국에서는 라면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팔리고요. 일본은 라면이 세 번째로 많이 팔려요. 일본 라면은 우리가 이번 미신 라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라면 많이 먹긴 합니다. 일본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은 많이 봤으니까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근데 라면 시장에 이렇게 막 라면이 잘 팔린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실적이 높아지는 거는 삼양라면이 거의 줍니다. 네. 라면 3사라고 할 수 있는 삼양라면, 농심, 오뚜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농심이 해외 시장 개척을 시작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성과는 이제 본가임에서 삼양라면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오뚜기의 경우에는 여전히 내수의 중심이기 때문에 네. 농심과 오뚜기보다는 삼양라면이 실적이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시 이제 농심도 절치부심을 해서 우리도 해외에서 좀 잘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뚫었는데 왜 쟤네가 이게 실적이 좋아라고 하면서 절치부심 지금 뉴욕에서 우리나라 라면들이 마케팅과 홍보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타임스퀘어죠. 이주 기자 얼마 전에 갔다 왔죠. 저 여기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네. 근데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야 평생 7일 한번 갔다 와놓고서는 뭐 이거 뭐 계속 살았던 것처럼 얘기한다. 이런 욕을 하도 먹어갖고 요즘에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타임스퀘어 뉴욕 한복판에서 맨해튼 한복판에서 이 농심 신라면을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삼양의 경우에는 사실 그 사업 전략을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라면을 파는 거에다가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소스의 판매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면 불닭이라고 하는 사진이 라면이 아닙니다. 그렇네요. 소스입니다. 소스. 네. 사실 우리가 라면은 뭐 라면을 먹다 보면 비슷한 류의 어떤 라면도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국은 어디에서 나오냐? 소스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불닭 볶음면에 이 맛을 내고 싶으면 소스를 넣으면 되는 거. 그래서 케첩 같은 것도 아직도 네. 우리나라에서 하인즈 케첩 아, 네. 그런 것들 많이 우리 여전히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스류가 굉장히 돈이 많이 되고 소스류는 한 번 들어가면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쵸. 이 소스를 시장을 확장하려는 이 삼양의 어떤 그 사업 전략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소스를 홍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라면 수출 잘 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모든 기업이 다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거기서 유독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만 실적이 올라지고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나뉘고 있다. 나뉘고 있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삼양 그 식품 부회장님 네. 저희가 인터뷰할 때 네. 그때 당시에도 소스 굉장히 강조를 많이 그러니까요. 하셨어요. 네. 라면이 이제 어느 정도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면은 앞으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은 소스가 할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보통 라면이 이제 가루스프잖아요. 네. 근데 삼양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불닭볶음면은 액상이죠. 액상스프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노하우를 가지고서 이제 있다 보니까 액상을 많이 하면 소스가 되니까 이거를 팔아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굉장히 수요가 높았대요. 네. 그냥 해외에서는 맵게 먹는 챌린지가 많다 보니까 네. 이제 하나만 뜯어서 놓고 두 개 뜯어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낭비가. 면이 남잖아요. 아예 그냥 소스를 통으로 해서 이거를 부어서 먹는 네.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런 게 요즘 많이 먹혀서 비즈니스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순이도 참 맛있는데 진순이도 해외에서 잘 팔렸으면 좋겠는데. 진순이 네. 예. 뭐 논란될 수 있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진순이 맛있다고 하는 사람 저희 와이프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벌써 반응 나왔어요. 진순 그쵸. 네 이런 반응도 나.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렇게 빠르게 이제 단신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매년 이맘때쯤 되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서 내는 법인세가 너무 적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왔습니다. 표를 먼저 보면서 이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액이 이제 9조 6,700억 원인데 법인세를 4,964억 원을 냈습니다. 근데 구글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신고되기로는 지금 3,653억 원인데 실제로 추정치는 한 12조가 넘을 것 같고 네. 법인세를 155억만 낼 게 아니라 한 5천억 원 이상 내야 되는 게 사실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네. 넷플릭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실제로는 36억 원밖에 안 냈지만 실제로는 한 876억 원 정도의 지금 법인세를 낼 만큼의 매출을 거뒀다라고 하는 추정이고요. 또 페이스북 코리아도 보시면은 51억 원이 아니라 509억 원을 내야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는 이제 전성민 가천대 교수 그리고 강영구 한양대 교수가 이제 공동으로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03년 추정 보고서에서 나온 네.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좀 제대로 법인세를 내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법인이 매년 이제- 나오는. 네. 네.
그렇죠.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데 법인에 이제 대부분 신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제 국내에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법인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짧게 단신 하나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피자헛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나온 소식이, 그러니까 이거 같이 나온 소식은 아닌데 어제 또 그 미국 시장에서는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미국의 TGI 프라이데이 있잖아요. 네. TGI 프라이데이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건인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건 나오고 미국에서도 네. 한 건 나오고 사실 근데 이 뭐 자세한 내용 등은 뭐 자세하게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한국 피자헛에서는 일단 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그 소송 배상 비용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의 TGI 프라이데이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면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사업의 실패다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 피자헛을 제가 그 연결감사 보고서를 봤거든요. 네. 매출이 2022년에 1,000억이 넘었었는데 2023년에 860억대로 크게 줄었어요. 거의 한 15% 가까이 줄었고 영업 손실이 2022년에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었던 게 2023년 되니까 45억 원 손실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TGI 프라이데이도 마찬가지로 그 뭐 매출이 15% 감소하는 이렇게 실적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원래 점차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네. 그 제가 반대로 이거 표 한번 그러니까 이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에 미국에서 그 지중해식 레스토랑으로 굉장히 인기 끌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카바 그룹이라고 해서 네. 이게 올 한 해만 주가 거의 200%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뭐 예전부터 좀 인기 많았었던 그 치폴레는 많이 유명할 텐데 치폴레의 네. 경우에도 올해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25% 올랐고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가 우리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CEO 영입했는데 그게 치폴레 출신이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기업이 있고 잘 되는 기업이 있는데 결국 트렌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기업들이 좀 조금씩 쇠퇴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오히려 네. 잘 되는 기업들은 또 되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추억에 잠기셨습니다. 추억. 베니건스, 빕스, 아웃백 뭐 다들 말씀하시네요. 일단 TGI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그 15개 정도 매장이 있는데 네. 미국에 있는 그 TGI 본사랑은 조금 상관없습니다. 로열티 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는 거고 롯데에서 하고 있죠. MFG 코리아 네.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롯데에서 넘겼나 보네요. 네, MFG 코리아에서 거기가 이제 뭐 매드포갈릭이라든지 이런 그 음식 프랜차이즈 네. 그런 거 하는 데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곳이라서 우리나라는 아마 그냥 로열티만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직접적인 영향은 아마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본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제가 잡아요. 그러게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추억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좋네요. 다 우리 또래시군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